1944년 3월 6일 독일 상공 2만 3천 피트 위에서 헬스 퓨리라는 B-7 비행 요새가 적진 깊숙이 날아들었습니다. 후방 사수 위치에 있던 참모 상사 마이클 매드 마이크 도노반은 메서슈미트 BF-109 12대가 공격 대형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준 절차는 자신의 위치로 후퇴하여 방어적으로 사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훈련은 탄약을 아끼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식은 살아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노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4분 안에 12대의 독일 전투기가 하늘에서 추락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8공군의 모든 폭격기 사수들은 새로운 단어인 공격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후방 사수의 자살적인 전술이 공중전의 규칙을 어떻게 다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사적인 행동이 어떻게 교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B-7의 가장 위험한 위치가 하늘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도노반은 사우스 보스턴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먼저 치고 강하게 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형은 골든 글러브 복싱 선수였습니다. 마이크는 기다리는 것이 다친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행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7살이 될 무렵 그는 32번의 길거리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28번 승리하고 4번 패배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발생하자 도노반은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지상 요원으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격훈련 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관은 그가 너무 공격적이고 무모하며 응사에 자신을 너무 쉽게 노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의 답변은 사격훈련 학교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수는 응사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수만 응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속도 때문에 학급에서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도노반은 그들이 훈련시킨 어떤 누구보다도 빠르게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전투기들이 자신의 사격 구역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사냥했습니다. 1944년 3월 도노반은 영국 프람링엄의 390번째 폭격 비행단으로 전속되었습니다. 그의 B-7인 헬스 퓨리는 이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3번의 임무에서 독일 전투기들과 2번의 거의 치명적인 교전을 겪었습니다. 이전 후방 사수였던 에디 모리슨 상사는 살아남았지만 전속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비반장에게 그 자리가 저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사람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노반은 즉시 자원했습니다. 조종사인 제임스 휘트모어 대위가 그를 직접 면담했습니다. 휘트모어는 통계를 알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후방 사수 위치가 가장 높은 사상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8%가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노반은 그렇다면 저는 62%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휘트모어는 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저는 그들이 저를 쏠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휘트모어는 그를 유심히 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당신은 미쳤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완벽하게 어울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의 첫 번째 임무는 1944년 3월 2일이었습니다. 목표는 슈바인푸르트에 있는 볼베어링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한 대의 BF-109를 격추하고 2대를 더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목을 받은 것은 그의 격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표준 후방 사수 전술은 방어 사격이었습니다. 즉 전투기가 공격에 나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투기가 유효 사거리에 들어서면 발포하고 탄약을 아낍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노반은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직 대형을 이루고 있는 전투기들에게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을 일찍 대형을 깨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사거리의 목표물에 탄약을 낭비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800야드에서 한 번의 일제 사격은 20발의 탄약을 소모합니다. 한 대의 전투기가 공격 패턴을 깨는 것은 10,000파운드에 달하는 항공기와 9명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 계산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임무인 3월 4일에는 다른 공장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노반이 실험을 했습니다. BF-109들이 6시 고각에서 공격을 시작했을 때 그는 선두 전투기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목표인 윙맨을 노렸습니다. 그 윙맨은 아직 응사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윙맨은 폭발했습니다. 선두, 전투기는 갑자기 혼자가 되어 즉시 이탈했습니다. 전체 공격은 무산되었습니다. 도노반의 정비 반장인 프랭크 머피 상사는 착륙 후 탄약 소모량을 계산했습니다. 머피는 1,600발을 발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표준 적재량은 2,000발이다. 한 임무의 탄약의 80%를 사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노반은 그리고 우리는 피격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는 매일 그렇게 교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노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을 막고 대형을 흩뜨렸지만 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서 그는 독일 전투기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무엇을 예상하는지 말입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조직적인 파도로 폭격기를 공격했습니다. 표준 패턴은 4대에서 6대의 전투기가 제대 대형으로 후방 상단에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두 전투기는 방어 사격을 유도하고 윙맨은 주 위협에 집중하는 사수의 시야를 이용했습니다. 표준 미국식 대응은 선두 위협을 추적하고 명중을 확신할 때 교전하며 여러 차례 공격에 대비해 탄약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도노반은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사수들이 반응하는 동안 독일군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도권은 공격자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방어 교리는 적이 타이밍을 통제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역전시킨다면 어떨까요? 먼저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적이 당신에게 반응하도록 강제한다면 어떨까요? 1944년 3월 6일 임무 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항공기 공장이었습니다. 800대의 B-7이 출격했고 2,500대의 독일 전투기가 예상되었습니다. 정보부는 막대한 손실을 예측했습니다. 휘트모어는 승무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번 임무는 힘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은 손을 들고 다른 것을 시도할 허락을 요청합니다. 대위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휘트모어는 무엇을 말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공격적인 사격입니다. 전투기가 공격에 나서기 전에 교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방어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휘트모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그것은 탄약을 소모할 것이다. 실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약이 바닥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은 아니면 제가 실제 전투를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위님, 우리는 2년 동안 방어만 해왔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후방 사수 사상률은 38%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총에 맞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조종사는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당신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한 번의 임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산산조각 난다면 당신은 사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들은 0647시에 이륙했습니다. 이스트 앵글리아 상공에서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고도로 상승했습니다. 해협을 건넜습니다. 0824시에 독일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0919시에 호출이 오기 전까지는 일상적인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투기 6시 고각, 12대의 적기라는 호출이 들려왔습니다. 도노반은 트윈 59경 총을 돌렸습니다. 그는 12대의 BF-109, 2,000야드 거리, 협동 공격을 위해 대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표준 대응은 그들이 공격에 나설 때까지 기다린 후 선두 전투기와 교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노반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0야드 거리에서 즉시 발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에서 명중 확률은 낮았습니다. 예광탄은 텅 빈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대부분은 수백 피트 빗나갔지만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독일 대형은 흩어졌습니다. 선두 전투기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윙맨들은 주저했습니다. 공격 패턴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되었습니다. 휘트모어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울렸습니다. 그는 도노반 사격 중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탄약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노반은 아닙니다, 대위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재집결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공격적인 급강하 공격 패턴이 아니라 주저하며 탐색하듯이 말입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도노반은 새로운 선두 전투기를 추적하며 1500야드까지 기다린 후 다시 발포했습니다. 명중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위협을 목표로 한 짧고 통제된 일제 사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형은 다시 깨졌습니다. 그러나 한 대의 BF-109 왼쪽에 있던 윙맨은 침착하게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공격적이고 노련한 조종사였습니다. 도노반은 그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는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전투기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두었습니다. 1400야드, 1200야드, 대부분의 사수들이 지속 사격을 개시할 거리였습니다. 도노반은 독일 전투기를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1100야드, 1000야드. 이제 전투기가 그의 조중형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노반이 발포했습니다. 일제 사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맹사격이었습니다. 3초 동안 200발의 탄약이 발사되었습니다. 화력의 집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BF-109는 벗어나려 했지만 예광탄의 흐름 속으로 직진했습니다.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항공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전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격추라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이 한 대를 격추했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도노반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목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11대의 전투기는 재집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후방 위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조정하여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이었습니다. 공격적인 방어에 대한 표준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도노반은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비했습니다. 전투기들이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6대가 6시 방향에서 공격하고 5대가 7시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는 둘 다 교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시 방향 그룹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7시 방향 위협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도노반은 허리사수, 7시 방향을 맡아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나는 6시 방향을 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리사수들인 토미 프라이스 상사와 칼 존슨 상사가 7시 그룹에 발포했습니다. 도노반은 자신의 구역에 집중했습니다. 6대의 전투기가 그들을 향해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두 항공기를 선택하고 발포하여 명중시켰습니다. 전투기는 폭발했습니다. 남은 5대는 잠시 대형을 깨뜨렸습니다. 도노반은 즉시 새로운 선두 전투기로 전환하여 다시 발포했고 또 한 번 명중시켰습니다. 또 다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30초 안에 3대의 BF-109가 추락했습니다. 남은 9대의 전투기는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재공격을 위해 후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후방 사수 위치에서 완전히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대형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도노반은 재장전하고 탄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1200발을 소모했고 800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지속적인 교전이나 2번의 짧은 교전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문제는 독일군이 돌아올지 여부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15분 후 이번에는 18대의 전투기, 즉 하나의 슈타펠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룹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6시, 7시, 5시, 4시 방향 등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모든 후방 사분면에서 압도적인 화력이 쏟아졌습니다.
표준 대응은 방어 사격이었습니다. 모든 각도를 커버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며 회피와 운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노반은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4시 방향과 5시 방향의 공격자들을 무시하고 허리 사수들과 볼 사수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6시 직접 후방 공격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6대의 BF-109가 헬스 퓨리의 후방을 향해 직진으로 급강하했습니다. 도노반은 움찔하지 않았고 회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선두 전투기에 총을 고정하고 200야드 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트윈 59경 총의 최대 유효 사거리였습니다. 폭격기와 전투기 사이의 접근 속도는 400노트였습니다. 그것은 독일군이 사격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에게 정확히 7초를 주었습니다. 도노반은 그 7초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는 예광탄을 선두 BF-109의 비행 경로에 직접 유도했습니다. 전투기는 공격 대형을 깨지 않고는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사는 항로를 유지했는데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800야드에서 도노반의 탄환이 금속에 명중했습니다. 전투기의 캐노피가 산산조각 났고 항공기는 뒤집히며 추락했습니다. 이제 5대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헬스 퓨리 사이의 거리는 400야드였습니다. 충돌까지는 3초가 남았습니다. 도노반은 다음 전투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제대로 추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목표물이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2초 후에 있을 곳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물리학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두 번째 BF-109는 총탄의 흐름 속으로 곧장 날아들었습니다. 엔진 카울링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습니다. 전투기는 주황색 불꽃의 구체가 되어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하늘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남은 3대의 전투기는 즉시 대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공격을 위해 재위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총 위치에서 완전한 방어 기동을 펼치며 도주했습니다. 휘트모어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울렸습니다. 그는 맙소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도노반이 3초 만에 2대를 더 격추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도노반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탄약 벨트를 재장전하고 있었습니다. 400발의 탄약이 남아 있었으며 임무는 이제 절반만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표물에 도달하고 폭탄을 투하하며 동일한 전투기로 가득 찬 영공을 통과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형은 계속해서 아우크스부르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멀리서 재집결했습니다. 원래 18대 중 12대의 항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직접 후방 공격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격기 대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총사거리 바로 밖에서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휘트모어는 즉시 패턴을 알아보았습니다. 휘트모어는 그들은 증원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에 피격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10분 후 레이더는 새로운 접촉을 포착했습니다. 36대의 전투기였습니다. 3개의 슈타펠로 구성된 BF-109와 FW-190의 전체 그룹이었습니다. 이미 그림자처럼 뒤따르던 12대를 포함해 헬스 퓨리호는 단 한 대의 비일곱틴 폭격기 방어 무장만으로 48대의 적 전투기를 상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표준 절차가 있었습니다. 전투기 호위를 요청하고 인근 폭격기들과 대형을 좁혀야 했습니다. 중첩 방어 사격을 극대화하고 협력을 통해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헬스 퓨리오는 이전 공격 중에 대형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군 폭격기는 3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야 안에 P-51 호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탄약을 확인했습니다. 380발의 탄약이 48대의 전투기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 계산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가 방정식을 바꾸지 않는 한 말입니다. 도노반 대위는 인터콤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시도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공격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휘트모어의 조심스럽게 절제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적 전투기들은 조직적인 공격을 위해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분만 더 주면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란할 수는 있습니다. 적들이 아직 대형을 갖추는 동안 제가 교전하면 준비가 되기도 전에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30초 안에 탄약이 바닥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노반은 수가 20대 1로 분리할 때는 방어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회는 적이 아직 취약할 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휘트모어는 3초간 고심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에게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죽게 만든다면 그의 가족에게 아주 화가 나는 편지를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노반은 대답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대형은 2000야드 밖에 있었고 아직 정비 중이었습니다. 선두 부대들은 공격 경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후미 부대들은 지원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취약점인 셈이었습니다. 도노반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짧게 끊어 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압 사격도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지속적인 집중 사격이었습니다. 그는 8초 만에 200발의 탄환을 대형 중앙에 쏟아부었습니다. 특정 항공기를 조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 즉 전투기들이 대형을 유지하는 지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예광탄이 대형의 중심을 가로질렀습니다. 한 대의 BF-109 전투기가 불이 붙어 나선형으로 추락했습니다. 다른 두 대는 회피하려다 충돌했습니다. 전체 대형은 혼란에 빠져 해체되었습니다. 48대의 전투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협력도 공격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 항공기가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맙소사, 휘트모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 후방 총수가 자살에 가까운 공격으로 그들이 목격한 가장 큰 전투기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도노반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이분 어쩌면 그보다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독일군이 재편성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화가 나 더욱 공격적일 것입니다. 다음 공격은 빠르고 맹렬하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80발의 탄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90초 만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협력 전술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떼지어 달려들었습니다. 12대의 전투기가 6시 방향에서 동시에 급강하했습니다. 대형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폭력만이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목표물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리의 중앙, 즉 집단의 용기가 나오는 심리적인 중심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30발씩 3대의 연속된 항공기에 사격했습니다. 3대 모두 피탄되었습니다. 한 대는 폭발했고 2대는 연기를 뿜으며 이탈했습니다. 남아있는 9대의 전투기는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이제 400야드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기관포 사격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20mm 탄환이 헬스 퓨리호의 꼬리 부분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일부는 명중했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항공기가 흔들렸지만 도노반은 계속 사격했습니다. 목표물의 연사, 다시 목표물의 연사, 기계적인 정밀함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BF-109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5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200야드, 근거리 사격 범위였습니다. 도노반은 조종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젊고 결단력 있으며 숙련된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그들을 쏘았습니다. 2대의 전투기가 더 폭발했습니다. 3대가 남았습니다. 100야드. 생존자들은 이탈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제 충돌의 위험이 격추의 보상을 초과했습니다.
도노반은 마지막 전투기 한 대를 추적했습니다.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탄약을 소진했습니다. 45초 동안 180발을 쏘았습니다. 그 교전에서만 6대의 전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도노반은 인터컴으로 탄약이 다 떨어졌다고 외쳤습니다. 모든 총의 탄창이 비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휘트모어는 알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피해 보고와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보고했습니다. 구형 총좌는 약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향태 균열이 보였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헬스 퓨리오는 여전히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꼬리총만 없으면 계속 싸울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편성했습니다. 원래 48대 중 27대의 항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대의 폭격기, 단 한 곳의 총좌의 21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손실률은 재앙적이었고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꼬리 총좌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면 후방 6시 낮은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도노반의 빈 총이 방어할 수 없는 유일한 방향이었습니다. 적이 무방비 상태임을 알 때 사용하는 표준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밀집 대형으로 천천히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낭비되는 사격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노반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400야드, 300야드, 200야드. 그는 탄약도 방어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심리였습니다. 그는 선두 전투기를 추적하기 위해 총을 돌렸습니다. 총이 장전된 것처럼 정확하게 따라가며 완벽한 조준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두 독일 조종사는 쌍열 59경 기관총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열이 자신의 조종석과 완벽하게 정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형을 이탈했습니다. 즉시 오른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지식을 압도하는 순수한 본능이었습니다. 총은 비어 있을지 모르지만 위협에 대한 반응은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겨냥하면 당신은 회피합니다. 나머지 대형도 선두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공격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도노반이 그들을 쏠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노반이 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전 격추 기록이 만들어낸 심리적 영향이 환영의 위협을 만들었습니다. 빈 총도 명성만으로 장전된 총만큼 효과적이게 된 것입니다. 이탈합니다. 구형 총좌 총수의 목소리는 안도감에 갈라졌습니다. 정말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대형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도하기 위해 재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 한 대의 폭격기에 21대의 항공기를 잃은 것입니다. 그 대가는 너무 높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교전을 중단하고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적대적인 영공의 헬스 퓨리호를 빈 꼬리총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폭격기 대형은 아우크스부르크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폭탄을 투하하여 항공기 공장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3번 더 전투기와 마주쳤지만 아무도 헬스 퓨리호와 교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무전 통신을 통해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친 꼬리 총수를 가진 한 대의 빛칠 폭격기가 혼자서 21대의 전투기를 파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그 항공기를 피하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헬스 퓨리오는 이륙 후 9시간 만인 오후 4시 47분에 프렘링검에 착륙했습니다. 도노반은 꼬리 총좌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떨림도 눈에 띄는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지상 승무원들이 항공기로 몰려들어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47발의 총탄 구멍과 13발의 기관포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파괴된 유압 라인과 균열이 생긴 방향타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행했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승무원 책임자인 머피는 꼬리 총좌를 검사했습니다. 그는 탄약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상자가 비어 있었고
모든 탄약이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노반이 활주로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피는 그가 모든 탄약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2000발의 탄약, 장전된 모든 총탄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도노반은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낭비할 탄약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휘트모어는 그가 몇 대를 격추했는지 물었습니다. 머피는 자신의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의 집계와 독일군 통신 감청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표물 근처에서 마침내 따라잡은 호위 전투기들의 유관 확인도 종합했습니다. 머피는 12대가 확실히 격추되었고 4대는 격추 가능성이 있으며 3대는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휘트모어는 도노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도노반이 한 번의 임무에서 12대의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머피는 격추 가능성과 손상된 전투기를 포함하면 19대라고 덧붙였습니다. 4분간의 지속된 전투에서 말입니다. 그 소식은 해가 지기 전에 폭격기 그룹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침에는 프렘린검의 모든 꼬리 총수들이 도노반의 전술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폭격기 그룹의 조종사들이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녁에는 8번째 공군 사령부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대표자들을 보냈습니다. 8번째 폭격기 사령부의 지휘관인 프레더릭 앤더슨 소장이 직접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노반이 사병 막사에서 총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정비 작업이었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앤더슨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노반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도노반은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공격적인 사격과 심리적 위협이었습니다. 적의 대형 형성 단계에서 공격하고 협력이 확고해지기 전에 취약한 순간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앤더슨은 방해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도노반의 말이 끝나자 장군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적합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모든 사람이 그런 기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위협 대신 기회를 보고 방어보다 공격을 선호하는 총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처럼 생각하는 총수들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더슨은 그들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노반은 후보자를 선발하고 8번째 공군 전체의 후방 총수 전술을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훈련 사령부로 재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무원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앤더슨은 그의 승무원들이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노반이 한 일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무원들은 그들의 총수들이 도노반이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9명의 사람과 9,000명의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백했습니다. 도노반은 그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그는 다음 한 달 동안 도노반 전술로 알려진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꼬리 총수 전술이었습니다. 핵심 원칙들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도권 장악입니다. 전투기들이 공격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적의 대형 형성 단계에서 교전하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대신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도록 강요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심리전입니다. 첫 연사가 목표물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적 대형을 위협해야 합니다. 적들이 조심하고 주저하며 자신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집중 사격입니다. 수가 불리할 때는 주의를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화력을 가장 위험한 구역에 집중하십시오. 주변 위협은 다른 총좌들이 처리하도록 믿으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공격을 통한 탄약 절약입니다. 30발로 12대의 전투기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흩어진 목표물에 300발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예방이 반응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위험 감수입니다. 방어 전술, 해서는 꼬리 총수의 사상률이 높았습니다.
공격적인 전술은 노출을 증가시켰지만 임무 손실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위험과 집단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임무가 개인보다 중요했습니다. 도노반 전술은 즉각적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전통적인 총수들은 그것을 무모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휘관들은 탄약 낭비를 걱정했습니다. 보수적인 전술 교관들은 그것을 자살 행위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3월, 도노반의 전술이 확산되기 전에 8번째 공군의 꼬리 총수 사상률은 평균 38%였습니다. 1944년 6월, 공격적인 사격 전술이 널리 채택된 후 그 비율은 23%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임무, 같은 적, 다른 전술, 그리고 사상자 수가 1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 감소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교전 통계가 실제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1944년 3월, 독일 전투기들은 폭격기 편대에 대한 계획된 공격 비행 중 52%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는 완료율이 27%로 떨어졌습니다. 공격적인 후방 기관총 사수의 사격은 독일 전투기의 협조를 매우 효과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모든 공격의 절반 이상이 사격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영향은 개별 임무를 넘어섰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격적인 기관총 사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폭격기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선 감청은 독일 비행대장이 조종사들에게 특정 미국 편대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포착했습니다. 공격적인 방어의 단순한 명성은 전술적 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노반은 1944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300명의 후방 기관총 사수를 훈련시켰습니다. 각 사수는 2주 동안 집중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실사격 훈련, 모의 전투기 공격, 그리고 심리적 조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 능력만큼이나 정신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도노반의 가장 좋아하는 말은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은 반응할 때 생기고 자신감은 먼저 행동할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인 교리는 압박감 속에서의 결단력, 위험에 대한 편안함, 그리고 혼돈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과 같은 특정 성격 특성을 요구했습니다. 대략 30%의 지원자들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들은 방어, 본능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공격성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위험 계산을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종전 무렵 도노반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유럽 전역 후방 기관총 사수 전체 격추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도노반이 가르치지 않았던 기술들, 즉 적응과 혁신을 개발했습니다. 그 교리는 창시자를 넘어 진화했습니다. 한 졸업생인 토마스 베일리 병장은 첫 4번의 임무에서 16대의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인 로버트 첸 병장은 27번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총전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공격적인 교리는 격추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억제를 통해 생존율도 높였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공격적인 기관총 사수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백한 징후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징후에는 극단적인 거리에서의 조기 사격 개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탄약을 아끼지 않는 지속적인 연사와 편대 중앙을 가로지르는 예광탄도 있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이 이러한 지표를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공격적인 방어자들과 교전하는 비용은 폭격기 격추의 가치를 초과했습니다. 1944년 여름 루프트바페 훈련 교범에는 미국 공격적인 기관총 사수 전술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권장되는 대응 접근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피하고 더 쉬운 목표물을 찾고 능동적인 공격 방어를 하는 폭격기와는 교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전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독일 전투기들은 역으로 미국 기관총 사수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도노반의 개인 전투 경력은
그 1944년 3월 6일 임무로 끝났습니다. 그는 다시는 전투 출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남은 전쟁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그가 확인한 12번의 격추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는 도노반 교리가 300대의 미국 폭격기와 3,000명의 공군 승무원을 구했다고 평가합니다. 독일의 성공적인 공격을 막은 복합적인 효과는 전체 공중 작전에 파급되었습니다. 전쟁 후 군사 역사가들은 도노반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공격적인 방어 원칙은 여러 국가의 공중전 교리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소련, 영국, 심지어 독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전후 분석에서 그들은 그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이 개념은 폭격기를 넘어 전투기 호위대, 지상 공격 항공기, 그리고 해군, 항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방어 진지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노반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노반 자신은 보스턴으로 돌아가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1960년대에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300명의 기관총 사수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기관총 사수 중 한 명인 베일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 인터뷰에서 그는 도노반의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생존이 숨고 몸을 작게 만들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크는 생존이 적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숫자들이 베일리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제8공군은 1945년에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기관총 사수 교리 시행 전후의 폭격기 손실을 비교했습니다. 1944년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손실은 1000회 출격당 14대의 폭격기였습니다. 1944년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손실은 1000회 출격당 8대의 폭격기로 떨어졌습니다. 동일한 목표물, 동일한 독일 방어에도 불구하고 43%의 손실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사격한 기관총 사수들이었습니다. 전쟁 후 입수한 독일 기록은 적의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1944년 여름의 루프트바페 전후 보고서는 미국 기관총 사수의 공격성을 일관되게 언급했습니다. 1944년 6월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미국 후방 기관총 사수들은 새로운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접근 단계에서 지속적인 사격으로 편대와 교전합니다. 그 효과는 공격 협조에 대한 심리적 방해입니다. 권고는 직접적인 후방 접근을 피하는 것입니다. 11시 또는 1시 위치에서 고각 다이빙 공격을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권고는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각 다이빙 공격은 다른 훈련, 다른 협조, 그리고 다른 위험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독일 조종사들이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도했던 조종사들은 유사한 전술을 사용하는 공격적인 미국 기관총 사수들을 마주쳤습니다. 도노반 교리는 미국 폭격기의 모든 방어 진지로 퍼져나갔습니다. 1944년 8월까지 미국 폭격기에 대한 독일 전투기의 효과는 1944년 1월 수준에 비해 63% 감소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기여했습니다. 더 나은 전투기 호위, 개선된 폭격기 편대 전술, 그리고 독일 유류 생산 시설에 대한 전략적 표적 공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프트와페의 내부 분석은 감소의 28%를 특히 미국 공격적인 기관총 사수 전술에 기인했습니다. 도노반은 이러한 수치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분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의 전체 범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1998년에 7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의 부고 기사는 그의 뛰어난 복무, 16년간의 건설업 종사, 그의 아내 마가렛, 그리고 3자녀를 언급했습니다. 한 단락에서는 그가 제8공군에서 후방기관총 사수로서 전쟁에 복무하며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단락은 4분 동안에 12번 격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00명의 기관총 사수 훈련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000명의 생명을 구한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명의 사우스 보스턴 거리 싸움꾼이 어떻게 자신의 방법을 연구한 모든 국가의 공중전 교리를 바꾸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주로 가족과 2명의 전쟁 전우를 포함하여 17명이 참석했습니다. 군 의장대도 없었고 21발 예포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인트 어거스틴 공동묘지에서의 조용한 예배뿐이었습니다. 예배를 집전한 사제는 1944년 3월 6일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노반 교리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중전의 흐름을 바꾼 남자를 묻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방 기관총 사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기관총 사수 훈련의 모든 참전 용사들은 전날 밤 사우스 보스턴의 한 술집에 비공식적으로 모였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먼저 쏘고 자신들을 죽이려던 악당들을 위협하라고 가르친 남자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74살인 베일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도노반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은 우리 중 3,000명을 구했습니다. 독일 전투기가 공격을 중단했기에 집으로 돌아온 모든 폭격기. 방어적이기보다 공격적이 되라고 배웠기에 복무를 마친 모든 기관총 사수. 적이 너무 두려워 교전하지 못했기에 성공한 모든 임무, 그것이 마이크의 유산입니다. 그의 유산은 12번의 격추가 아니라 12,000명의 생명입니다. 도노반 교리는 현대 공중전 훈련의 표준 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격적인 교전 원칙을 배웁니다. 수송기 기관총 사수들은 심리적 위협 전술을 연구합니다. 심지어 현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적의 협조를 방해하기 위한 조기 교전 개념을 통합합니다. 1944년 3월 6일은 4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 명의 후방 기관총 사수와 12대의 적 전투기. 방어가 공격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반응이 행동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우스 보스턴 거리 싸움꾼이 생존이 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적이 싸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게 만드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마이클 도노반은 2,00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12대의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3,000명의 생명을 구했고 전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이들의 용기를 기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